성판매는 효과적이며 우리 사랑하는 일출의 나라 일본만큼 이를 잘 이해한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일본은 여러 면에서 극단적인 나라이며 인류의 가장 큰 자연적 욕구를 만족시키는 복잡한 비즈니스를 효율적이고 대규모로 처리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디오가 제작된 시점에서 33,000개 이상의 업체가 일본 성산업에서 운영되며 연간 40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매우 수줍고 내성적인 인구를 가진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인들은 에로틱한 즐거움에 상당한 금액을 지출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일본과 관련된 모든 것처럼 여기에 대해 연구하고 탐구할 수 있는 긴 역사가 있습니다. 일본의 오랜 역사 대부분에 걸쳐 에로틱 서비스 구매는 완전히 수용 가능한 것으로 여겨졌으며 사회의 중요한 일부로 인식되었습니다. 이는 곧 그 사회의 욕망과 필요에서 이익을 보려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일본의 경우 이와 같은 비즈니스는 거의 500년 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하고 발전해 왔습니다. 길가의 여관이나 선술집에서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던 수평춤은 어떻게든 세계에서 가장 빈번하게 방문되는 홍등가 중 일부로 발전했으며 여기에는 일본의 최고 레스토랑과 바가 블록을 공유하며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킹크이나 판타지를 현실로 만들어주는 업소가 함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다면 이 산업은 어떻게 수십억 달러 규모의 거대 산업으로 발전하게 되었을까요? 에로틱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일본 역사 전반에 미친 깊은 영향은 무엇이며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한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오늘의 비디오에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에도 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야한 역사를 살펴보며 이 나라의 성산업의 아름답고 역사적으로 중요한 측면과 그 매혹적인 표면 아래 숨겨진 어두운 진실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물론 가능한 한 직장에서 안전한 내용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일본의 좀 더 야한 면을 탐구하는 것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하여 일본 역사 관련 콘텐츠를 더 받아보세요. 이러한 비디오 제작을 더 지원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아래 링크된 패트레온 페이지를 확인하시고 한 달에 단 1달러부터 저를 지원해주세요. 이제 일본의 성산업을 살펴볼 시간입니다. 매춘은 종종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직업이라고 불리며 일본에서의 성노동은 이 나라 자체와 동시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에서의 성노동에 대한 최초의 기록된 언급은 헤이안 시대 11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며 아소비나 아루키 미코와 같은 신도 여사제가 돈이나 쌀을 대가로 신체적 쾌락을 제공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역사에서 대부분의 기간 동안 이러한 종류의 일은 공식적인 구조, 조직 또는 정부의 감독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러한 교환은 보통 도로변 여관이나 선술집과 같은 비공식적인 환경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바쁘게 활동하기에 아주 안전하고 깨끗하거나 화려한 장소는 아니었습니다. 또한 보상을 대가로 가끔 성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과 이러한 서비스로 생계를 꾸리는 실제 매춘부 간의 구별은 다소 불분명했습니다. 전문 성노동자가 보다 명확히 정의되고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1500년대 중반이 되어서였습니다. 16세기 말, 일본이 당시 여전히 분열된 상태에서 도쿠가와 막부 아래 통일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하면서 일본의 많은 생활 양식에 중대한 변화가 예고되었습니다. 정부 및 사회 구조에서부터 법률과 규정에 이르기까지 국가는 변혁의 전환점에 있었습니다. 도쿠가와 시대 또는 에도 시대는 노터블 한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일본의 격동의 역사에서 비교적 평화로운 시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는 엄격한 정부의 감독이라는 대가를 치렀습니다. 도쿠가와 막부는 거의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주의 깊게 살펴보며 사회의 거의 모든 측면을 통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성산업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막부의 계획은 일본의 주요 도시들의 몇 개의 정부 공인 오락지구를 설정하는 것이었으며 이는 1580년대부터 교토와 오사카에 존재했던 구역들과 지구에서 부분적으로 영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구역들은 일본의 3대 통일자 중 한 명인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요청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유카쿠로 알려진 도쿠가와 막부의 이와 같은 지구들은 일본의 주요 도시들에 흩어져 있는 모든 매춘소를 모아 하나의 편리한 장소에 통합하고
그 주변에 가부키 극장과 다방 같은 다양한 오락시설과 가게들을 배치하여 일본인들을 위한 놀이터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무대극, 차, 그리고 성매매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고 유카쿠는 에도 시대 일본 남성이 바라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정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러한 오락지구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매춘을 지정된 지역으로 제한함으로써 얻게 되는 통제력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는 이러한 서비스들이 일반 대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게 하여 사회 질서와 조화를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고 막부는 여겼습니다. 아마도 더 큰 동기는 성매매 사업에서 얻을 수 있는 잠재적인 수익이었습니다. 유카쿠는 도쿠가와 막부의 세금과 수수료 형태로 막대한 지속적인 수입원을 제공하여 정부의 주머니로 곧장 들어갔습니다. 에도 시대 전체에 걸쳐 매춘은 매우 수익성이 좋은 큰 사업이 될 예정이었으며 막부는 처음부터 자신들의 몫을 확보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에 대한 완전한 통제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 어떤 의미에서도 실현 가능한 사업이 아니었고 비공식적으로 허가받지 않은 매춘은 에도 시대 내내 공식적으로 허가된 유카쿠와 병행하여 존재했으며 특히 더 농촌 지역에서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17세기까지 산업의 대다수는 유카쿠로 이동했음은 분명합니다. 에도 시대 일본에서 성매매와 다양한 형태의 오락의 중심 허브 역할을 한 세 개의 주요 유카쿠가 있었습니다. 교토에서는 1640년에 2번 이주한 후 300년 이상 같은 장소에 자리 잡게 된 시마바라가 있었습니다. 교토의 시마바라 지역은 1620년대에 설립된 신마치라는 오사카의 유사한 지역과 도쿠가와 막부치세의 일본의 새로운 수도가 된 에도, 즉 현재의 도쿄에 있던 유사한 지역에 의해 선행되었으며 이는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1617년에 에도는 현재 도쿄 니온바시 지역에 위치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요시와라 지구를 일본 대중에게 개방했습니다. 그러나 요시와라는 오래 있지 못했습니다. 1657년 개장 40년 만에 메이키 대화재가 에도시를 휩쓸며 10만 명 이상의 생명을 앗아가고 원래의 요시와라를 포함해 도시의 60에서 70%가 파괴되었습니다. 이후 요시와라는 현재 도쿄 타이토구의 다른 위치에서 재건되어 에도 시대 동안 일본 전역에서 가장 바쁘고 잘 알려진 유흥 지역으로 남았습니다. 이곳은 수많은 배우, 예술가, 그리고 결국 수천 명의 매춘 여성이 거주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요시와라 자체는 성벽과 해자로 둘러싸인 자치구역으로 잘 지켜진 정문을 통해서만 출입이 가능했습니다. 어떤 종류의 무기도 요시와라 내부에 반입할 수 없었고 모두 정문에 맡겨야 했으며 이는 또 다른 안전 및 통제의 층을 추가하여 요시와라 내에서의 폭력적 충돌을 최소화했습니다. 요시와라에 들어가면 상징적인 나카노조, 이 지역의 중심 거리에서 맞이하게 되며 계절에 따라 만개한 벚꽃들로 가득 차 있을 수 있습니다. 나카노초를 따라 다양한 종류의 시설들이 널리 퍼져 있었고 그 예산도 매우 다양했다. 가장 부유한 사람들을 위한 고급 럭셔리 시설부터 일반 시민들도 가끔은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더 겸손하고 저렴한 시설까지 모두 포함됐다. 요시와라뿐만 아니라 유카쿠는 일반적으로 각 도시의 가장 활기찬 부분이었다. 매춘 고객들이 다도점 손님들, 가부키 극장 관객들, 그리고 미술을 감상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곳이었다. 이와 관련해서 유카쿠는 에도 시대 동안 예술과 문화를 육성하는 데 매우 큰 역할을 했다. 그곳에서는 검과 계급, 사회적 지위가 문에 밖에 남겨두어진 환경 속에서 오정이 쌓이고 대화가 이루어지며 고품질의 예술과 극장 공연이 번창했다. 특히 가부키는 이러한 유흥가의 존재 덕분에 전통 일본 문화의 기둥으로 자리 잡게 된 많은 성공을 거두었다. 우키요의 스타일의 목판화 작품도 일본 예술을 대표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과 마찬가지다. 특히 요시와라는 에도 시대의 가장 유명한 판화들이 판매되었던 곳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창작되었던 곳이기도 했다. 에도의 육곽은 예술가와 수집가 모두에게 대단한 인기 대상이 되었으며 이는 요시와라가 예술의 명성과 문화적 중요성에 크게 기여했음을 의미하지만 예술 또한 요시와라 자체의 위리퓨트를 높이는데 거의 동등한 역할을 했습니다. 우키요 목판화는 대량 생산이 용이하고 폭넓은 대중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었으며
결국에는 주요 도시를 넘어 전국적으로 퍼졌습니다. 이는 예술을 위한 전혀 새로운 시장을 창출했을 뿐만 아니라 농촌 주민들에게 유명한 육곽의 매혹적인 세계를 엿볼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요시와라를 묘사한 작품 중 일부는 이 지역의 생동감 넘치는 방문화와 방문객들,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감명을 받은 동시대의 가장 존경받는 일본 예술가들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카부키 배우는 특히 인기 있는 주제가 되었으나 가장 인기 있고 유명한 매춘녀들을 묘사한 일러스트도 있었으며 이들은 종종 가장 충성스럽고 부유한 후원자들에 의해 의뢰되었습니다. 매혹적인 여성의 인쇄물을 보고 흥미를 가진 몇몇 남성들이 유곽 중 하나를 찾아갔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을 것입니다. 외부인의 관점에서 에도의 요시와라가 어떤 종류의 활동을 자극했는지의 구체적인 사항은 깊이 파고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사카의 신마치와 교토의 신바라 지역은 즐거운 시간을 보장하는 장소로 여겨졌고 전쟁과 폭력의 세기를 겪은 사람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휴식을 제공하는 곳이었다. 실제로 그곳에서 만난 고객들은 바로 그러한 경험을 하였다. 그러나 이 지역의 화려함 뒤에는 전혀 다른 면이 숨겨져 있었다. 아름답게 꾸며진 건물, 멋진 벚꽃, 그리고 요시와다와 그에 상응하는 지역에서 제공하는 매혹적인 기생들의 섬세한 화장. 이러한 유흥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기생들이 겪는 것처럼 극심한 도전에 직면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에도 시대의 기생으로서의 삶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으며 성매매 여성의 경험은 다른 여성들과 크게 다를 수 있었다. 이들 성매매 여성은 종종 다양한 계급에 따라 분류되었고 이는 그들이 어떤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와 기대되는 서비스의 종류에 영향을 미쳤다. 각 육곽마다 여성들의 계급을 정하는 기준이 달랐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계급과 직함이 자주 변경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급 시스템에 대해 너무 깊이 들어가지는 않으려 한다. 일반적으로 육곽에 고민된 기생들은 유조, 유녀라고 불리며 이는 즐거운 여자라는 뜻이다. 유조 계층의 최상위에는 타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장 경험이 많고 가장 아름다우며 모든 유조 중에서 가장 교육받은 이들이었기에 특히 매력적이어서 고객들에게 더 비쌌습니다. 그들의 직무는 단순한 성서비스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고객들에게 음악 공연, 춤, 심지어 시까지 포함한 다양한 방법으로 즐거움을 주는 것이 기대되었습니다. 1000명 중 몇 안 되는 유조만이 타이유라고 자칭할 수 있었고 이들은 일하는 집창촌의 규칙에 따라 의미 있는 혜택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타이유는 종종 자신의 고객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요시와라 지역은 결국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유카쿠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18세기 중반에는 요시와라의 타이유가 에도만의 고급 쾌락 여성인 오이라노로 대체되었습니다. 오이라는 그 고유한 화려한 패션 선택으로 타이유보다 더욱 눈에 띄며 보통 여러 명의 제자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비싼 옷을 입고 가장 부유하고 엘리트 고객만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여성으로 사는 것은 분명 편안한 삶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것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매춘업소는 분명히 소녀들을 다른 곳보다 더 잘 대우했지만 예외 없이 모든 접대부는 그녀의 지위에 관계없이 수익을 창출하는 자산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더욱 문제인 것은 대다수의 유조가 자신의 의지와는 반대로 이러한 매춘업소에 들어간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남자들은 종종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아내를 팔기도 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소녀들은 농업이나 어업 공동체와 같이 생계 유지를 위해 절박하게 돈이 필요한 가난한 가정에서 왔다. 그 시절에는 아들이 매우 소중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딸을 버리는 것이 대체로 첫 번째 선택이었다. 가족은 소녀를 대가로 매춘업소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고 그 후 소녀는 모든 빚이 갚아질 때까지 해당 업소에서 일해야 했다. 그러나 축적된 빚은 거의 항상 갚을 수 없는 것이었다. 13세의 어린 소녀도 이러한 매춘업소에 끌려갔고 그곳에서는 최악의 조건에서 일하기 시작하기 전에 혹독한 훈련 과정을 겪어야 했다. 접대부의 지위가 아무리 높아도 비인간적인 근무 시간, 수면 부족, 업소 소유자로부터의 신체적 폭력은
일상적인 삶의 일부였으며 동시에 고객을 위해 언제나 완벽한 외모를 유지하고 좋은 쇼를 제공해야 했다. 가장 높은 계급에 속하는 경우라도 적어도 아타요, 나 오이라, 퀸오브조 여성들은 이른바 하림 2세, 하림 2즈에 머물러야 하는 것을 배제당했다. 하림 2세는 고객이 원하는 여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투명한 나무 창이 있는 일본의 유곽, 창관, 아래층 방이었다. 이러한 여성들이 단순한 상품으로 여겨졌다는 것을 의심할 수 없다면 고객들이 실제로 그들을 쇼핑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그 점을 잘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저렴한 가격의 업소에서 일하는 소녀들은 종종 병들고 영양이 부족한 상태에서 지내야 했으며 일반적으로 아유조도 자신의 레드라이트 지역을 떠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들 소녀의 대부분의 삶은 유곽 내에서 펼쳐졌고 탈출을 시도할 경우 사냥당하거나 잔인한 처벌, 심지어 살해되는 일이 많았다. 많은 경우 이들은 과로로 목숨을 잃어야 했고 성병, 매독이나 유산 실패가 주요 원인이었다. 이들은 거의 30세 생일을 맞이하지 못했으며 특히 요시와라는 이 불행한 여성들이 사망한 후 그 시신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제공한다. 유곽 여성들은 적절한 장례식도 치르지 못했다. 대신 요시와라의 매춘업자들은 여성들의 시신을 진매트에 싸서 근처의 촉한지라는 절에 버리기만 했다. 총 25,000명 이상의 요시와다 성매매 여성들의 시체가 촉한지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855년대 안세 지진으로 한꺼번에 사망한 500명 이상의 매춘부가 대량 매장된 이후 이 사원은 나게코미데라 투기 사원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촉한지에서의 시체 처리 방식은 1905년경에 중단되었지만 사원은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으며 유주, 성매매 여성들의 시신이 턱없이도 경시되고 무관심하게 버려졌음을 기리는 기념비도 세워져 있습니다. 성매매 여성들이 성적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촉한지에서 버려지는 것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후원자를 찾아 자유를 사는 것이었습니다. 부유한 상인이나 사무라이의 가정에 들어가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 유카쿠에서 평생을 보내며 매일 낯선 사람과 잠자리를 갖는 것보다 확실히 더 나은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자유라는 단어는 인용부호로 묶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한 여인이 충분한 자금을 가진 남성에게 매력적이어서 구매되었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다시 한 남성에게만 복종하는 노예와 같은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에도 시대의 일본 남성들이 아내를 대하는 방식은 물론 크게 달랐으며 나는 적어도 일부 유녀들이 존중하며 그들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좋은 남자를 결국 찾았기를 바란다. 이는 요시와라, 시마바라, 신마치 및 다른 유카쿠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말이다. 유녀의 고난은 물론 대중이 결코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우키요의 목판화나 하리미세의 격자 형태를 통해서라도 유조의 외적인 모습은 결점 없이 항상 완벽하게 차려입고 화장한 여성으로서 고객을 기쁘게 하고 싶어하는 모습이어야 했다. 그들의 진정한 감정은 고용주나 고객 모두에게 중요하지 않았고 한 번이라도 캐릭터를 깨는 것은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에도 시대 일본의 유흥가의 여관은 길 건너의 가부키 극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두 곳 모두 대중에게 숨겨진 혹독한 현실을 성공적으로 감추는 가면을 썼기 때문이다. 일본의 유흥가는 20세기 초반까지도 이 가면을 잘 유지하였다. 그리고 에도 시대가 메이지 시대를 맞이한 1800년대 후반이 되어서야 일본의 매춘 처리 방식이 국제 및 국내 비평가들로부터 처음으로 비판을 받기 시작했다. 메이지 천황하의 새로운 정부는 일본의 국제적 이미지를 개선하려는 열망을 가진 인물로서 1872년의 매춘부 해방법, 프로스티튜트 이맨시페이션 액트과 같은 새로운 법률 및 규정 세트를 통해 국내 매춘부의 상황을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이 법안은 매춘부들을 계약과 빚에서 해방시킬 목표를 가지고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실업 상태에 놓이게 되었고 새로운 정부 규정에 맞춰 조정된 새로운 계약 하에 다시 같은 직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병 확산을 통제하려는 노력도 실패하였고
유흥가의 질병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이는 주로 매춘업소를 찾는 고객의 수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미치유신의 결과로 나타난 산업화와 도시화, 국경 개방으로 촉발된 새로운 관광의 물결은 오락과 매춘에 대한 수요를 급격히 증가시켰습니다. 1871년에 사포로의 유명한 스즈키노 지역과 같은 새로운 유카쿠가 메이지 시대 초기 단계에서 등장하였고, 성서비스에 대한 공급과 수요는 그 이후로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1884년과 1916년 사이에 정부에 등록된 매춘부의 총수는 약 2만 8천 명에서 5만 4천 명 이상으로 증가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여전히 공존하고 있는 대규모 미등록 매춘업소와 성노동자들을 완전히 무시한 숫자입니다. 국제사회의 비판과 변화에 대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메이지 천황하에서 매춘은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정점을 찍었다. 매춘굴 주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돈을 벌었고, 메이지 정부 역시 이러한 시설에서 세금과 수수료를 징수하여 불행해진 소녀들의 불행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 이 산업은 1800년대 중반부터 후반에 걸쳐 급격히 성장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이 산업의 최대 중심지였던 요시와다는 같은 시기에 서서히 하락세에 접어들기 시작했다. 1800년대 후반에는 약 9천 명의 여성들이 이곳에서 일하고 있었으며, 이는 200년 전 이 지역에서 일하던 2,000명 이하의 여성들과 비교할 때 요시와다의 상황이 꽤 나아 보이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도쿄의 한때 화려하고 다채로웠던 유카쿠는 1800년대 중반부터 연속적으로 불행한 사건에 시달렸다. 예를 들어 1855년 11월 11일 발생한 규모 7위 안세이 대지진은 특히 요시와다에 큰 피해를 주었다. 이 지진으로 인한 화재는 요시와다의 자체적인 구조가 본래 의도한 것과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했다. 벽 안에 있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키기는커녕 요시와다를 불길이 온 지역을 집어삼키면서 사람들을 갇히게 만드는 치명적인 감옥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안세이 대지진으로 인한 피해와 인명피해는 요시와라뿐만 아니라 막대한 규모였다. 에도 전역에서 약 14,000개의 건물이 파괴되었고 7,000명에서 10,000명 사이의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다. 1911년 4월에도 또 한 번 재난이 닥쳤는데 요시와라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하여 이 지역에 약 6,500개의 건물이 불타고 파괴되면서 지역이 거의 지도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그러나 그중 가장 큰 재난은 1923년 9월 1일에 발생한 대간토 지진이었다. 이 지진은 간토 지역 전체에서 50만 채 이상의 주택을 파괴하고 거의 200만 명이 홈리스가 되며 10만 명에서 15만 명이 목숨을 앗아갔다. 요시와라는 다시 한번 완전히 황폐화되었지만 수십 년 동안 고객을 계속 수용할 수 있도록 재건되었다. 요시와라의 거리와 건물은 다시 재건될 수 있었지만 한때의 매력은 이제 과거의 일이 되었다. 예전 요시와라를 매력적인 목적지로 만들어주었던 예술, 문화, 패션, 그리고 다양한 사회 계층과 삶의 방식 간의 독특한 상호작용은 메이지 시대 동안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다. 한때 요시와라를 정의했던 생동감 넘치는 문화와 오락은 더욱 사업화된 형태의 매춘으로 대체되었다. 그 어느 때보다 더 저렴하고 광범위해진 요시와라는 이름뿐인 요시와라가 되었다. 에도 시대의 정신과 매력은 일본의 산업화로 인해 흔적도 없이 사라진 듯 보였다. 1880년대 말 일본 산업혁명은 단순한 발전과 경제 성장의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국가가 문화 정체성을 잃고 있다는 두려움으로 불안해하던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전통적인 일본 관습은 점점 구식으로 여겨졌고 새롭게 산업화되고 많은 면에서 서구화된 일본과는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체성 상실에 대해 우려했던 사람들에게 에도 시대의 과거 여성 동반자는 낭만적으로 여겨졌습니다. 요시와라에서 화려하고 이상적으로 묘사된 즐길 거리들은 일본의 영혼이라고 여겨졌고 이는 미래 세대를 위해 보존해야 할 것이라는 인식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1800년대 중반에서 후반에 걸쳐 요시와라의 최고 등급 기생인 오이란의 의상이 하락하는 동안 게이샤의 등장은 일본의 문화 풍경에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렸으며 이는 일본의 관습과 전통에 대한 새로운 사랑과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게이샤의 역사는 오늘날 영상에 포함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방대합니다. 현대의 게이샤는 1700년대 중반에 등장했다고 알려져 있으며 요시와라를 포함한 유흥가는 그들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실제로 게이샤와 오이란이 같은 장소에서 일하던 시기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게이샤와 이 지역의 전형적인 유흥 여성을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들은 그들의 계급과 관계없이 항상 매춘부와 기생으로 분류될 수 있었다. 반면 게이샤는 무엇보다도 공연 예술가로서 성적인 서비스를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하지 않거나 적어도 제공해서는 안 되는 존재였다. 그들의 주된 목적은 파티나 개인 클라이언트에게 오락과 동반자가 되는 것이었다. 이는 에도 시대의 가장 유명한 매춘부들이 하는 일과 유사하지만 성행위는 기본적으로 없었다. 결국 게이샤는 유카쿠를 떠나 20세기 초 일본의 주요 도시에서 나타난 하나마치, 꽃마을의 자리를 잡았다. 하나마치는 유카쿠에 대한 게이샤의 대안에 가까웠고 여러 면에서 하나마치와 게이샤는 에도 시대 유카쿠에 대한 주류 묘사에 더 가깝다. 하나마치는 문화 및 사회의 중심지로 전통과 오락, 공연이 만나는 장소였으며 이는 숙련된 대화가이자 호스트, 춤꾼, 음악가, 일본 전통 차례의 대가인 게이샤에 의해 체현되었다. 그들의 기술 세트에서 외모, 행동, 패션에 이르기까지 게이샤는 일본의 가장 세련된 면모를 대표하였다. 동시에 그들은 오이라인과 많은 유사점을 공유하며 더 많은 공감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고 종종 더 접근하기 쉬웠습니다. 기생은 고객에게 성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900년대 초반에 접어들면서 일본의 제일 사랑받는 여성 동반자로 오이라인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성을 대가로 한 수요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남자들은 항상 욕망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래된 건물과 유흥지구는 더 오랫동안 살아남으려 애썼습니다. 결국 전쟁과 서구 세력의 점령이 유카쿠의 심장에 칼을 꽂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일본이 패배를 피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면서 요시와라와 같은 장소들은 한때의 영광을 잃고 그림자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정부의 매춘 단속과 도쿄에서 농촌으로의 대규모 시민 대피가 이루어졌고 이에는 수많은 성노동자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도쿄의 역사적인 유카쿠에서 일하는 매춘부의 수는 겨우 몇십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대피의 이유는 물론 전쟁 동안 도쿄가 입은 막대한 피해 때문이었습니다. 1942년과 1945년 사이에 미국은 일본 수도에 여러 차례 공습을 실시했으며 특히 1945년 3월 9일과 10일의 폭격에서는 10만 명 이상의 민간인이 목숨을 잃고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집을 잃었으며 도쿄 중심부의 약 41평방킬로미터, 약 16평방마일가 완전히 파괴되어 인류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폭격이 되었습니다. 요시와다는 다시 한번 큰 피해를 입었고 몇 년 동안만 용도에 맞게 재건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는 긴 시간의 재건과 회복 과정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태양이 떠오르는 땅에서 매춘은 일반 시민이 음식이나 주택과 같은 기본적인 인간의 필요에 제대로 접근하기도 전에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일본 당국이 직접 성매매 사업에 개입했으나 그들의 국민에게가 아니라 전쟁에서 그들을 이긴 국가에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1945년 8월 23일 히로히토 천황이 일본의 항복을 발표한 며칠 후에 설립된 레크리에이션 및 오락협회는 마치 롤러코스터 건설을 감독하는 것처럼 들리는 이름을 가졌지만 대규모 조직적이며 정부 지원의 매춘을 제공하는 임무를 맡았고 점령군의 미친 광란을 억제하고 우리의 인종의 순수를 미래로 보존하라 고 인용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디어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짧은 시간에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협회가 설립된 지 불과 7개월 후 그들의 매춘업소는 문을 닫았다. 정부가 지원하는 이 유흥업소에서 일해야 했던 여성들은 이제 자신의 예전 생활로 돌아갔다. 일부에게는 매춘과는 거리가 먼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했다. 하지만 RAA의 정부 지원 유흥업소에서 일했다고 알려진 5만 명의 여성 대다수는 일본 전역의 매춘업소에서 온 경력 있는 매춘부들이었다.
이 큰 규모의 성 노동자들에게 RAA의 종료는 이제 그들이 일본의 홍등가 안팎에서 매춘업소에서 다시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하지만 이후로 이 산업은 중대한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1946년부터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이 이끄는 미국의 점령이 일본에서 매춘을 완전히 없애기 위한 첫 번째 시도를 시작했고, 이 시도는 점령이 일본의 구면허 매춘 시스템 폐지를 관철시킨 이후에도 일본인들에 의해 큰 저항을 받았다. 사업은 계속되었다. 예전과 같은 방식은 아니었지만 한동안 계속되었고, 이는 일본 당국이 매춘업소에 부여한 관대함 덕분이었다. 이후 10년 동안 당국은 매춘업소를 아카젠 또는 아우젠, 레드라인 또는 블루라인 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계속 운영하도록 허용했다. 이는 당국이 지도를 통해 부여한 표시 방식에 따른 이름이었다. 예를 들어 요시와라는 이제 아카센으로 지정되었으며, 최소한 일본 당국의 눈에 비친 바로는 일본의 전후 매춘이 새롭게 자리잡은 아우센 지역에서는 매춘이 허용되었습니다. 이 지역의 업소들은 바나 레스토랑으로 가장하여 반법적으로 운영되었으며, 실제 성행위는 일반 대중과 법의 눈에 띄지 않도록 위층이나 뒷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거리에서도 증가하고 있는 수위 에로틱 서비스가 구매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거래는 일본 당국에 의해 영미 관용으로 맞닥뜨렸습니다. 요시와라가 아카센 구역으로 존재한 것은 쾌락 서비스 지정 지역으로서 마지막 만찬이었으며, 이는 1958년에 미국이 일본을 떠난 지 6년 후에 성매매 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이 법은 옛 홍등가들에 대한 마지막 못박음을 의미했습니다. 오사카의 신마치 지역은 전쟁 중 파괴되면서 몇 년 전에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이 새로운 법의 도입과 함께 에도 시대의 큰 3대 중 2개인 요시와라와 교토 시마바라는 공식적으로 오락 지역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했습니다. 요시와라와 고이 죽음은 일본의 사업화된 성의 끝이 드디어 도래한 듯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일어난 일은 정반대였습니다. 일본의 성매매 서비스 시장은 곧 이전보다 더 커질 전망이다. 성산업의 새로운 파도에서 등장한 재치 있는 기업가들이 이미 성 비즈니스의 개념을 재구성하고 재창조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와 함께 성이라는 단어의 의미, 특히 법적인 의미도 재조명되고 있다. 1958년에 제정된 원래 성매매 방지법은 여러 면에서 미흡하고 약화된 내용이었다. 이 법은 성매매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고 성적 도덕에 반하며 사회의 도덕을 해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성을 거래하는 비즈니스에 대해 꽤 강한 입장을 취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문제는 대법적 차원에서 성매매에 참여하고 성매매 여성과의 거래를 불법으로 만드는 이 법이 성매매 여성이나 고객에게 어떠한 처벌 규정도 명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새로운 법에 따르면 성매매로 인한 이득을 얻거나 이를 위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여성을 유인하는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다. 이 새로운 법의 적용에 따라 일본의 많은 율락업소 소유자들은 두 가지 선택에 직면하게 되었다. 사업을 닫거나 스스로를 재창조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결과적으로 일본 전역의 많은 율락업소 소유자들은 사업을 영구적으로 폐쇄하기로 선택했다. 경험이 풍부한 사업주와 신규 사업자들이 이 새로운 법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에로틱 쾌락을 계속 판매할 방법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바로 법의 허점을 이용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1958년에 입법자들이 저지른 가장 큰 실수, 혹은 아마도 일부러 저질렀을 수도 있는 일은 그들이 성교라고 부른 것에만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성교를 펜일질 성교라고 더 명확히 정의했죠. 하지만 만약 사업체들이 이 정의에 간신히 걸치는 에로틱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터키 마사지가 등장합니다. 처음에 일본의 터키 욕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개인 방에서 목욕을 한 후 마사지만 제공되는 것으로 제한되었습니다. 실제 성교와는 정확히 1:1위 대체가 되지 않죠. 하지만 바로 여기에서 허점이 나타납니다. 매춘 방지법에서는 매춘 행위를 불특정 파트너와의 성교로 정의하며, 불특정 파트너란 단순히 서로 알지 못하는 파트너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터키 욕탕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우선 고객은 욕탕 시설에만 접근할 수 있는 요금을 지불한 후 이어서 마사지를 위한 별도의 요금을 지불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마사지 중 고객과 여자들은 서로 친숙해지게 되었고 그렇게 단순하게도 그들은 이제 어페인턴시즈가 되었으며 따라서 정해진 가격으로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정의된 성매매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더 흥미롭게 만들기 위해 일본 전역의 터키 목욕탕에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창의적인 즐거움 서비스를 다양하게 개발했고 사업이 번창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 중에는 버블 댄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별로 설명이 필요 없는 것이죠. 자세한 설명을 찾을 수 없었던 소위 파리 코플레도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물론 안전한 방식으로요. 그러나 추크베이쉬 또는 변태 의자와 같은 특별한 장비도 있었습니다. 이 물건의 용도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터키 목욕탕의 개념은 일본 남성들의 상상력을 단번에 사로잡았고 불과 몇 년 만에 일본 정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었으며 1966년에 바, 댄스홀, 마작 가게, 오락실과 함께 엔터테인먼트 업종을 규제하는 법에 포함되었습니다. 일본 정부와 법 집행기관은 터키 목욕탕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지만 레드라인과 블루라인 지구 시절과 마찬가지로 이를 묵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당국은 이러한 유사한 시설들을 대부분 손을 떼고 다루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들이 법을 노골적으로 어기기만 하지 않는 한 스스로 운영하게 둔 채 눈을 돌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970년대 동안 터키식 목욕탕은 일본 성인 오락 산업의 주요 요소가 되었고 에로틱 서비스의 가장 지배적인 제공자가 되었습니다. 이 지배는 1980년대에 접어들어 계속되었으며 이 시기 일본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가처분 소득을 가진 때였습니다. 이는 수년간의 기적적인 경제 성장과 악명 높은 일본 경제 거품의 결과였습니다. 사실 거품이라는 단어는 꽤 적절한 표현인데 1984년 일본에 있는 터키 유학생이 자신의 나라 이름이 일본의 가장 좋아하는 에로틱 제공자와 연결되는 것에 불만을 품고 당시 보건부 장관인 와타나베 코조에게 자신의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실제로 이름 변경을 이끌어냈습니다. 1984년 11월 16일자 도쿄의 요미우리 신문에서는 그 이전까지 단순히 토루코로 알려졌던 것에 대한 이름을 제안받았고 2,000개 이상의 다양한 제안을 고려한 후 토루코 목욕탕은 공식적으로 소블란도 혹은 소블랜드로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매우 더러운 것에 비해 무척 깨끗한 이름이네요. 정말 기발한 일이었습니다. 이름 변경을 제외하고 소프랜드 산업은 80년대 이후로 계속 성장해왔으며 동시에 시장에 진입한 경쟁력이 뛰어나고 창의적인 개념들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981년에는 관음주의를 경험할 수 있는 노조키 베야, 피핑룸즈가 나타났습니다. 1985년에는 테로쿠라, 전화클럽가 등장했으며 1986년에는 이미 쿠라, 이미지 클럽스가 처음으로 나타나 의상, 역할놀이 및 판타지 시나리오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일본 남성이 가질 수 있는 거의 모든 종류의 에로틱한 꿈이나 판타지를 포괄하며 그 외에도 수많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떠돌고 있었습니다. 많은 경우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시설에서는 실제 성관계조차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에로틱한 오락은 일본 남성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으며 그 이유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하는 것보다 더 저렴하고 고객 입장에서는 질병의 위험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성관계 대신 자극이 목표였던 이곳에 일본은 매료되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소위 말하는 새로운 후소쿠, 신쉬쿠, 일본 노세쿠수 산업라는 것은 성의 정의와 그것이 비즈니스 형태로서 가지는 잠재성을 제고하면서 어느 정도 국가 전체의 성적 취향을 재형성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에게 기존에는 구매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새로운 성적 기호와 쾌락을 소개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찾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는데 이는 에도 시대 초기와 마찬가지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몇십 년 동안 새로운 오락지구들이 나타나면서 일본의 다소 진지한 명과 동의어가 되었기 때문이다. 도쿄에서는 여러 유명한 소프랜드가 예전에 익숙한 장소인 요시와라에 모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소프랜드가 실제로 소프랜드라고 불리기 시작할 무렵 요시와라는 이미 레드라이트 지구로서의 지위를 잃었고 한때 도쿄에서 가장 유혹적인 지역이었던 곳은 이제 주거 지역으로 변모해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적지 않은 에로틱 시설들이 그곳에 모여 있어 방문객들에게 요시와라의 역사적인 과거를 상기시켜준다. 그러나 요시와라의 전통을 진정으로 계승한 곳은 도쿄 신주쿠구에 위치한 가부키초, 즉 잠없는 마을로 알려진 곳이다. 가부키초라는 이름은 제2차 세계대전 중 공습으로 파괴된 후 이 지역에 가부키 극장을 건설하려는 계획에서 유래되었다. 이 계획은 결코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은 남았습니다. 가부키가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했지만 중국의 몇몇 눈치 빠른 사업자들이 남부 신주쿠의 소각된 땅을 아시아는 물론 세계에서 가장 큰 유흥가로 변모시킨 후 가부키초에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바, 레스토랑, 호스티스 클럽, 러브 호텔, 물론 소프랜드와 다른 종류의 성인 오락시설들이 네온 불빛의 바다에 둘러싸인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고질라가 있습니다. 가부키초는 여러 면에서 현대판 에도 시대의 요시와라와 가장 가까운 장소로 유흥가로서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이곳은 호기심 많은 관광객과 지친 일본의 사업가들이 파티 애벌레 및 심지어 범죄자들과 어울리는 곳입니다. 현대 매체에서 가부키초를 가장 잘 묘사한 예는 대단히 성공적인 게임인 야쿠자, 즉 용과 같이 시리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게임에서 주요 장소로 등장하는 가상의 가부키초인 카모로조는 다양하고 기상천외한 야쿠자 액션을 위한 무대로 웃긴 미니게임과 사이드 퀘스트에서부터 긴장감 넘치는 갱스터 드라마까지 이릅니다. 그리고 비록 이러한 게임 제작에는 많은 창의적인 자유가 포함되어 있지만 가부키조 및 일본 전역의 여러 유흥가에 존재하는 야쿠자의 큰 존재감은 결코 터무니없는 일이 아닙니다. 전후 일본이 전쟁에서 회복하자마자 범죄 조직들은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기 시작했으며 이를 흔히 미즈쇼바이, 물창사라고 부르는 분야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미즈쇼바이라는 포괄적 용어에 포함되는 업종으로는 호스트와 호스티스 클럽, 바, 그리고 물론 소프랜드와 유사한 업소들이 있다. 일본의 성산업이 가진 음란하고 반법적인 성격은 야쿠자 사업 포트폴리오에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는데 이는 불행히도 과거 유카쿠가 겪었던 그늘과 인간 생명에 대한 무시가 전후 일본의 현대 생활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야쿠자는 성매매에 깊이 연루되어 있었고 일본은 이 문제에서 피해자이자 가해자로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야쿠자의 성매매 관련 사업은 1970년대 초반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1980년대에 일본 성산업과 함께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고 1990년대 초 일본의 경제 거품이 붕괴되면서 야쿠자에 대한 법률과 규제가 나쁜 영향을 미쳤고 이로 인해 갱의 다른 수입원이 사라지며 일본의 조직 범죄 집단에게 점점 더 주목받기 시작했다. 젊은 여성의 인신매매는 48대 36,160시간 48분 38초 1000 국제적인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사업이며 야쿠자는 사람을 사고 파는 과정을 완벽하게 하여 방대한 인신매매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이 모든 것에서 막대한 지분을 확보했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모집자, 중개인, 이민 전문가, 번역가, 탐색자, 여행사, 그리고 물론 일본과 해외의 많은 범죄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에도 시대의 유녀들과 관련된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이 상황에서 야쿠자가 주목하는 대상은 돈이 급한 젊은 소녀들로 주로 태국, 미얀마, 필리핀 등에서 오곤 합니다. 이들 소녀들 중 일부는 자신이 무엇에 가입하는지 알고 있지만 대개는 온갖 유혹적인 약속과 가짜 구직 기회에 끌려 들어갑니다. 그들이 밀매업자들에게 약속된 것에 동의하면 일본 이민법에 따라 엔터테이너로 일본에 데려오게 됩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일본에서 손님으로 간주되며
노동자가 아니므로 일본의 노동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합니다. 일본에 도착한 소녀들은 여권과 귀중품이 빼앗기고 접대부, 댄서 또는 성매매를 강요당합니다. 그들은 지속적인 학대를 받으며 여러 다른 성노동자들과 함께 작은 방에 갇혀 생활하게 되고 언어도 모르는 나라에서 아무도 아는 사람 없이 실질적인 노동 착취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나마 탈출할 수 있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반면 야쿠자는 이러한 불법적인 계획을 통해 일본에서 외국인 성매매에 대한 거대한 수요로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후속 사업에 취업하기로 결정한 일본 태생의 소녀들은 주로 두 가지 이유로 이 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러한 직업은 보통 다른 직업에 비해 급여가 상당히 높아 많은 경우 수년 또는 수십 년의 경험이 필요한 일들과 비교해도 경제적으로 독립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이 업계에서의 경험이 본질적으로 나쁜 것도 아닙니다. 많은 소프랜드 및 유사한 기관에서는 직원들에게 긍정적이고 쾌활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며 매력적인 재정적 기회도 제공됩니다. 업종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 목록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성노동자들이 자신이 허용하는 것과 허용하지 않는 것의 경계를 설정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자주 그런 시설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화난 고객들로부터 위협을 받아 그 선을 넘도록 강요받습니다. 이러한 고객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언어적, 때로는 신체적 학대까지 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일본 성산업 전반에 걸쳐 법이 손을 놓고 있는 상황 때문에 이러한 행동에 적절한 대처를 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그로 인해 많은 여성들이 점점 더 무력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성산업에서 일하기로 결정한 이들에 대한 존중이 부족한 상황과 합쳐지면 하리미세가 과거의 일이 되었고 성병이 수백 년 전만큼의 문제가 아니면 더 이상 죽은 매춘부들이 촉한지 절에 버려지지 않지만 일본 성산업의 일부 중요한 측면은 세월이 흐르면서 거의 변화하지 않았다고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홍등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시와라 유카쿠의 벚꽃나무와 이 지역을 묘사한 아름다운 목판화처럼 일본의 카부키초와 같은 여러 유사한 홍등가의 네온사이 뒤에는 훨씬 더 어두운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오락거리 모두에서 그들의 추한 모습과 아름다운 모습을 모두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장소들이 수천, 아니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주는 사회적 상호작용, 즐거움, 그리고 기쁨과 함께 이러한 기쁨을 같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가장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는 일부 사람들의 고통도 포함됩니다. 이 이야기에는 덧붙이고 싶은 것이 있나요? 직접 소프랜드를 방문한 적이 있나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단, PG 등급을 유지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 비디오가 가능하게 해주는 저의 충실한 패트레온 후원자 중 한 분이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는 순간입니다. 특히 바비오, 자비의 소라비아, 카피바라척, 투롬, 다니엘 디즈, RK 제로, 화이트 길든, 저스틴 다운, 요코 더 스페이스 웨일, 스티브 메스위, 캐츠 인 수프, 차트 비맨, 벤 헤라딘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저와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요나라.